자, 봅시다. 다 아는 것들입니다. 정지상의 송혜인이 시험범위 들어가는 애들도 있을 거야. 여기에서 지금 이 상황은 임을 떠나보내는 상황이니까 임이 부재하는 상황. 떠나보내는 상황이니까 이별이라고 하는 상황. 이별에는 이별 직전일 수도 있고 이별 중일 수도 있고 이별 후일 수도 있고 사별인데 여기서는 임을 떠나보내며 눈물을 흘리는 거니까 이별하는 중이죠. 이런 것들 따질 수 있느냐의 문제야. 대상이라고 하는 건 화자는 항상 나라고 했었고 대상이라는 건 자연물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이나 임, 임금, 가족뿐만 아니라 나 자신, 자연물 혹은 나 자신 또한 시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자아성찰하는 것들은 나 자신이죠. 나 자신 등도 포함이 된다. 부재는 없는 것. 자, 부재와 이별의 상황. 자, 긍정적인 상황이냐 부정적인 상황이냐. 자, 이거 절정이라는 시입니다. 일부만 들어있는데 추운 계절, 매운 계절, 겨울에 혹독한 추위에 갈겨서 쓸려오고 그러다가 꼭대기 고원 위에 서고 어쩔 수 없는 현실, 부정적 상황에 대한 얘기인데 뭐 시련이나 고통을 받고 고향을 떠나거나 인과 이별하거나 모든 것, 유배지로 가거나 가족과 떨어지거나 여기 등등의 것들이 바로 부정적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야. 이때 부정적 상황이라는 건 꼭 알아둘 거예요. 이 상황이라는 단어는 공통적으로 나가 현재 처한 상황을 얘기를 하고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현실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중요한 건 뭐야? 현재야. 과거가 아니야. 과거나 미래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현재가 요 현실에 대한 얘기, 상황에 대한 얘기다. 사양이란 제목 자체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야. 느려 왜? 자, 사양이라는 것 자체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고요. 자,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거, 문학작품 현대시 시에서 고향은요 항상 정신적 안식처, 정착의 공간이고요, 그리움의 공간이고 이것은 그 고향을 다루는 건 현재 상황은 보통은 고향이 아닌 곳에서 고향이더라도 고향 상실감을 노래합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현재 상황에서 과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죠. 예, 이런 것들이 내용이에요. 수연이 왔고 잘 왔고. 자, 오늘은 특별한 작품이 아니라 문학 작품에서 쓰이는 개념 설명합니다. 파일 필요해? 그러면 전체 톡에 올렸으니까. 자, 눈을 감으면은 이러한 것들이 보입니다. 뭐야?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죠. 회상에 잠겨서 여기 뭐 나오는 모습들이 고향의 풍경이에요. 고향의 풍경입니다. 다. 고향의 풍경을 감각적으로 표현했고 눈을 뜨는 건 뭐예요? 자, 눈을 감으면은 현재에서 과거로 감았던 눈을 뜨면은 다시 과거에서 현재로. 여기서 되게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은 어때요? 고향이 아닌 곳에 있다는 것이 사실인 거지. 그럼 긍정적인 상황, 부정적인 상황? 부정적인 상황. 이런 식으로 부정적 현실을 찾는 거야. 내용적으로는. 애저타워는 애틋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거? 사양? 아니야. 전혀 다른 거야. 네, PDF 밑에 전체 톡에 네. 여기 한번 읽어 주시고요. 여기에는 고양이 변함 상황은 아닙니다. 이건 사례예요. 얘들아, 여기에서 이거는 이 작품을 설명해 주는 건 아니야. 이거는 고향과 관련된 예시로서 들어가 있는 거고 고향을 벗어나 타인에서 자, 고향을 떠올리며 그리워하는 상황. 이 작품의 내용이죠.
기본적으로는. 고향에 왔지만 고향의 변한 상황, 고향의 모습이 변하게 되면요. 고향 상실감을 느낍니다. 최대한 빨리빨리 나올 거야. 김명인의 그 나무, 고뇌, 번민, 번뇌, 방황. 자, 다 비슷한 말이야.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내적 갈등이라고도 얘기해요. 내적 갈등의 반대말은 뭘까요? 아니요. 고민이 없는 상태죠. 그럼 뭐예요? 평화, 만족, 행복, 충만함, 흥겨움, 내지는 즐거움 등이 아닌 건 다 뭡니까? 등이 아닌 건 내적 갈등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산에서 내려와 2달이나 제자리를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누가? 내가. 제자리를 찾지 못해서 헤맸어요? 방황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야 그냥. 그때 그 나무를 발견했다는 거야. 병든 그 나무. 그 나무는 일단 별로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가은이 들어왔고 자 선제리 아낙네이라는 시인데 궁핍, 가난, 고달픈 상황 보면 알지만 콩밭 김치거리 아쉬울 때 마늘 한 점 머리에 이고 가서 너 파일 필요해? 프린트? 아니 패드 없지? 그러면 저거 지금 쏘니까 나오는 거 가져와. 대략 80페이지 정도에 해당이 돼. 지금 오늘 수업을 마련하게 된 계기는 문학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학 선지에 나와 있는 용어나 개념들을 어려워해서 그거 해결하려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거를 학생 중에 한 명이 누가 요청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수업하는 거냐. 작품 진도 나오는 거 빼고. 진도 나와요? 이건 진도가 아니라 이거 요걸 시험 대비 우리 계속 하고 있었어. 시험 대비는 이제 내일 또 학교별로 해야지, 그건 나중에. 내일이요? 줌으로. 자, 콩밥 김치거리 아실 때 마늘 한 점 이고 가서 머리에 군산의 묵은장에 가서 팔고 오는 선자리 아낙네들. 한밤중에 시오리길을 가는데 십리를 더 가는데 빈 광주리로 빈 배 요기도 못하고 시장에 갔다 오는 겁니다. 선젤이라는 동네에 사는 아낙네들이 김치거리 없어서 아쉬울 때 농사졌던 마늘 들고 시장 가서 팔고 오는 사람입니다. 갔다가 오는 과정인데 갔다가 오는데 걸어서 오는 거죠. 십리길이나 한밤중에 같이 오는 거야. 10, 15리. 그래서 여기 궁핍하고 가난한 상황. 그에 대한 나의 뭐가 보여요? 연민. 나의 연민, 안쓰러움이 보이죠. 그쵸? 공감해주고 슬퍼해주는. 필기 안 해도 돼요. 필기 안 해도 돼요. 필요하면 필기한 거 파일 보내드리든가 할게요. 이 파일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자, 좀 전엔 상황이었어. 상황들은 여러 가지로 제시되지만 다 부정적인 상황들이 생각보다 많아. 왜? 이거 다 부정적인 상황들이야. 왜? 시는 고민이 생겼을 때 쓰는 게 주로 있으니까. 기쁠 땐 차분하게 앉아서 즐거움을 노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고전 시가에서는 자연 친화적인 작품이 긍정적인 나오긴 하죠. 현대시에서는 대다수 부정적인 현실을 다루기도 합니다. 많이. 자, 그다음 자 7페이지. 자, 고독감이라는 정서. 정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상황, 현실에 대해서 나만이 보여주는 반응과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요거를 정리하면 뭐가 된다? 이걸 우리가 정서라고 한다. 정서는 또한 뭘 통해서 나타나? 주제. 수능 같은 경우는 보기 박스를 통해서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많이 주제를. 직접적으로는 찾아야 되는데 봐봐.
등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나는 슬픈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해됐죠? 가로등 같은 겁니다. 등불은 여기에서 빈 하늘에 걸려있는 고층 빌딩 있고 찬란한 야경, 네온 사인이 있어요. 누군가는 이런 상황이 야, 꿈에도 그리던 서울 도시에 와가지고 즐거울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나는 그 도시의 길거리에 있는 가로등 하나를 슬픈 신호로 보고 슬픈 신호로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사람들이 참 많은데도 그 속에 나만 혼자인 듯한 느낌을. 자, 상황 어디? 도시, 찬란한 도시 문명, 밤의 풍경. 그 속에서 느끼는 눈물과 슬픔. 이 사람만이 느끼는 거죠. 외로움을 느낍니다. 도시 속에. 이건 일종의 뭐예요? 군중 속의 고독. 와사등은요, 옛날 와사비 아니고요. 옛날에 길거리에 가로등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변해버린 도시 문명 들어온 그 환경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슬퍼하는, 외로워하는 작품. 자, 고독, 어떨 때 고독을 느끼느냐, 이런 것들이랑 떨어져 있을 때 느끼는 감성. 자, 그리움, 아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별거 없죠.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 거, 이거 봐봐. 어디 위에도, 어디에도, 마을에도. 자,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하죠? 도입니다. 뭐야? 나는 지금 현재 어디 있어? 작은 마을. 북쪽이 아닌 곳에 있어. 북쪽이라고 하는 건 남쪽에 있겠지. 그곳에 눈이 내리는데 내리는 눈을 보고 북쪽에 너를 남겨둔 작은 마을에 또 눈이 내리나 상상하고 그리워하는 거죠. 제목이 그리움입니다. 지금 남쪽에 눈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도 때문에. 아, 여기도 이해돼요? 그런데 거기도 그런가? 어, 여기 지금 내리는 눈을 보고 혹시 북쪽에 눈 내리나? 이 얘기입니다. 음, 수연아, 너 동동 아직 못 들었지, 수업? 네, 영상 올렸거든? 네. 지난주 수요일 날 내가 수업했었어. 그때 없었잖아. 뭐 했어? 꼭 주물러 듣지 말고 와서 들어. 음. 자, 그리움이라는 건 아까도 했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그리움, 임에 대한 그리움, 그런 것들이에요. 이 그리움이란 감정은 현재 상황이 뭐가 될 때 있습니까? 대상의 부재. 부재 내지는 결핍 됐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자, 슬픔이야 뭐. 15 아리따운 아가씨 남 부끄러워서 말 못하고 헤어졌어. 중문을 닫고서 달을 보며 눈물 흘려. 이러한 15 아리따운 아가씨를 나가 관찰하는 겁니다. 시의 주제는 언제나 내가. 시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누구나 나야. 언제든지 나야. 16살 아리따운 아가씨가 나가 아니야. 나가 관찰하는 거야. 슬픔이란 건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슬픔이란 건 어디서 발생해요?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바라는 것이나 원하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주로 발생하죠. 아직 못 가졌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가졌던 걸 잃었을 때. 여기 어떤 상황에서 슬픔이 주로 나타나느냐 이런 것들. 단어 이런 거 중요하죠? 애상감, 비애감 다 같은 말입니다. 비애. 애자가 슬프다는 뜻이에요. 한이라는 건 제목이 한입니다. 한은 깊은 슬픔. 자, 슬픔이라는 게 오랜 시간 쌓이면 자, 내가 대학 들어가고 싶어서 대학생이 되고 싶었는데 대학을 못 들어갔어. 재수 삼시했는데도 대학에서 자꾸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어. 그래서 되게 슬퍼. 그런데 그때는 그냥 슬픔이야, 단순한. 근데 어찌어찌 하려고 해도 집안 환경이 어려서 또 못 가고 그리고 20년, 30년이 지났어. 그러면 한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게 한이야. 너도 프린트 필요하지? 어? 네? 아니, 잠깐. 정진아, 프린트?
프린터 가서 가져와. 자, 봐. 이 작품은 뭐냐면 읽기 어렵겠지만 한은 어쨌든 단순히 깊은 슬픔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거보다 더 농축적인 농도가 심한 거지만 이 작품의 시를 한번 눈으로 읽어봐봐.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감나무쯤 될까 도치법입니다. 뭐가? 내 마음에 깃든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나무를 비유한다면. 그래서 이거예요. 내 마음은 감나무. 그리고 내 마음속의 사랑은 감. 근데 이 감은 어떤 감이냐면 어떤 색깔? 노을빛. 붉은색으로 익은 노을. 감. 붉게 익은 가을의 감이에요. 그 감을 서러운 노을빛이라고 하죠. 왜 서러운 감정을 느끼고 있어? 그래서 내 감정을 감나무에 비유하고 사랑을 감에 비유하는데 이 사랑이 왜 서럽냐? 이 나무가 가지가 제대로 뻗을 땐 저승밖에 없네. 내가 생각하던 사람 누구예요? 이미죠. 그 사람의 등 뒤로 뻗어가서 그 사람 머리 위에서는 이렇게 늘어지고 싶어. 근데 거기가 어디야? 죽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내 마음을 전하지 못한 거야. 못한 상태에서 할 수 있다면 내 마음을 저승까지 가지가 뻗어서 그 사람 머리에 감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문제는 더 속상한 건 뭐냐면 근데 그 사람이 과연 앞마당에 심고 싶던 그 만족스러운 마음에 드는 열매가 될지 어떨지 내 사랑을 과연 그 감을 만족스럽게 느낄까? 혹은 다시 말하면 새로 말하면은 이거는 이 시는 그래서 한에 대한 새로운 정의야. 이 시인만의. 다시 말하면 그 열매의 빛깔이 전생에 살았던 내 전체의 슬픔이고 전체의 소망인 걸 알아차리기는 해줄까? 근데 혹시 그 사람도 나를 좋아했던 건 아닐까? 내가 알 수 없어서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한이라는 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것이에요. 자, 갑니다. 상실감. 고향 상실입니다. 여기 시를 잘 보세요. 자, 여기는 시가 제목이 고향인데 고향에 대한 그림을 드러내는 건데 여기는 나의 상태. 짝수연은 고향의 모습. 좀 거칠게 나갑니다. 고향의 모습이 근데 변해요? 안 변해요? 잘 읽어보시면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 내 마음이 이제 고향을 지니지 않고 내 마음 상태가 뭐가 됐어? 구름이 됐어. 떠돌아. 방황해.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나는 고향에 지금 돌아왔지만 그리고 고향의 모습이 여전히 그대로이긴 하지만 더 이상 고향에서는 위안을 받지 못해. 누군가를 좋아했어. 헤어졌어. 다시 만났어. 예전과 그대로야. 근데 내가 왜 쟤를 좋아했었지? 이런 감정이야.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이제는 고향의 모습으로 위안받기에는 내 마음이 너무 커버렸어. 변해버렸어.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 독특한 고향 상실감입니다. 아시겠어요? 소중했던 것을 잃어버린 데서 오는 정서, 상실감, 나라가 망했을 때 상실, 이미 사라졌을 때도 상실, 고향이 사라졌을 때도 상실, 무상감, 허망함. 이 말은 과거엔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이 현재 시점에서 그 가치가 실제로는 허망한 것이었어 깨닫는 거죠. 자, 유한성 느낄 때 시조에서 500년 나오잖아요. 무조건 고려 왕조입니다. 그리고 500년 나왔다는 건 뭐야? 왕조가 끝났다는 거죠. 나라가 망한 걸 보고 허망함을 느껴. 그게 과거에는 나라가 있었잖아. 영원할 것 같았잖아. 현재는 망하고 없죠? 이럴 때 허망함을 느끼는 겁니다. 어지러운 감탄사.
여기 산천, 혹시 몰라서 외부 작품 나올 수도 있어서 산천은 자연, 의구하다는 변함없다는 뜻이에요. 그대로인데 인걸, 인재는 인간사는 사라지고 없어. 변해버렸죠. 이때가 강력하게 허망해지는 겁니다. 늘 변함없는 매년 계절마다 늘 반복되는 자연과 달리 인간은 한 번 떠나면 오지 않죠. 그에 대한 허망함, 왕조가 망한 것에 대한 슬픔. 이런 거 보세요. 나라가 망한 것, 죽은 것, 뛰어난 인재가 사라진 것, 늙은 것, 젊었다가 이런 것들이 허망함을 드러냅니다. 이해됐지? 자, 안타까움은 너무나 많아. 자, 빼앗긴들에도 보문 없는가가 누군가 시가 들어갔는데 이번 시험통에 제1구. 자, 여기에서 이 제목 자체가 빼앗긴들은 국토상실. 언제 얘기하냐면요. 일제, 오케이, 강점기. 인데 이곳에 지금 봄이 오는데 화창한 인 봄까지도 빼앗기겠다는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첫 번째 걱정. 두 번째 빼앗길 수 없어. 이러다 봄까지 빼앗기겠네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젠장. 이런 거야. 그런 정도에서 의지와 다짐. 만약에 이게 걱정의 탄식으로서 끝났으면 그게 안타까움. 거의 절망적인 인식이죠. 그 정도. 여기 개념 설명 나오니까 보시고요. 자, 풍류와 흥치인데요. 이거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풍류는 자, 멋진 삶. 자, 어떤 경우 과거 작품에서 술과 자연 뭐 이런 것들. 술과 여자도 풍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지금의 기준으로 따지면 기생을 끼고 술 마시는 건 타락한 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멋진 삶 중에 하나였어요. 하지만 교육적으로는 이게 주로 나옵니다. 자연 속에서 즐기면서 술로 그 흥경을 올리는 거. 여기 지금 특히 무라일체라는 거 고전 작품에서 흥겨움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고전시, 자연의 경치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자, 넘어가죠. 화자의 태도, 정서, 야, 반응과 태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여기 상황에서 반응 태도를 플러스 시키면 그게 정서가 돼. 별거 없어. 자, 여기 제망매가 정도는 알겠지만 나는 간다. 자, 누입니다. 못 데려간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나는 화자는 만날 걸 기다리겠다. 여기까지 어때? 슬픔. 이유는 극복, 의지. 슬픔을 어떻게? 종교적 극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치여나 식구, 그다음에 종결함이 뭐뭐 하겠다 이런 것들, 뭐뭐 하리라 이런 것들 통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체념과 수용은요,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떠나는 거예요.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나를 가시리 거칠게 나갑니다. 나들은 어찌 살려고 버리고 가느냐라고 하소연하면서 원망해요. 떠나는 님을. 붙잡아 두고 싶어요. 그런데 서운하면 누가 서운하면 둘 다. 나 아닌 게. 이미 내가 너무 붙잡아서 이미 짜증이 나면 뭐 할까 봐 많을까 봐. 아니 올까 봐 걱정된다. 리을쉐라 걱정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보내드립니다. 요게 수용이죠. 음. 단지 수용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미래의 극복 의지를 다지면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운명론 되게 중요해요. 상황을 뭐라고 받아들여? 내 책임이라고 느꼈다가
아, 어쩔 수 없는 것이구나. 자, 볼게. 아,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에서 느끼는 자책, 반성으로 어떤 감정?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자살 충동. 그러나 시상 전환이에요. 가족과 헤어져서 혼자 있는 겁니다. 높은 천장을 바라보면서 방 안에서 나는 내 뜻과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들어. 그래서 뭘 생각해? 이것들보다 더 큰 거. 자, 내가 얘기하는 거 잘 따라올 수 있겠어? 내 능력과 의지로는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잘 안 돼. 이것들보다 근데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 그게 뭐겠어? 분명. 그리고 그것이 그래서 나를 지 멋대로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운명이나 신이라고 하겠죠. 이러한 생각이 바로 뭐예요? 체념적이고 그냥 체념이라 쓰지 마시다. 이렇게 할게요. 운명론적 체념. 그래서 내면적으로 수용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 수용을 함으로써 자살을 극단적 생각에서 진정이 되는 겁니다. 차츰 가라앉을 것쯤 가라앉으면서 진정되는 상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작품이긴 하죠. 어? 자, 봐봐. 여기 잘 봐. 늦된 그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 성화가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아직 타올랐어요? 안 타올랐어요? 이 꽃불 성화는 벚꽃이 만발하는 걸 얘기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타오를 걸 기대하고 거기서 멈춰서 기다리는 거야. 한 번 더. 여기 지금 중간에 내용이 살짝 빠졌어. 좀 빠졌는데 어쨌든 그러면 그 꽃이 지면 나뭇잎이 푸르게 있고 그것이 불타는 소신공연 틈새 가난한 소지 단풍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봐봐. 너네는 잘 모르겠지만 소신공양은 뭐냐면 신께 제사를 드릴 때 자기 몸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자기 몸을. 나무는 여름 내내 푸른 나뭇잎이었다가 가을이 되면 울긋불긋하게 단풍이 들죠. 그게 꽃이죠. 꽃이래. 불꽃. 불타오르는. 그래서 얘가 뭘 기대하냐?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벚꽃이 피겠지. 그리고 그것이 지면 푸른 녹색의 나뭇잎이 피겠지. 그리고 그것이 지나면 단풍도 들겠지.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목이 그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현재는 어때요? 꽃을 피우지 못해요. 다른 나무는 벌써 이미 꽃을 피우고 벌써 지는 것까지도 보여줘요. 나는 어때요? 지금 제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남들은 어때요? 나름대로 제자리를 찾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 위에 뒤처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나무도 뒤처진 나무죠. 그런데 그 나무도 하지만 결국엔 다른 나무처럼 꽃을 피우고 이파리를 달고 단풍을 그 기대를 드러내는 건 결국 누구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는 거야? 나도 지금은 좀 그렇지만 나중에 결혼하고 취직하고 자식 낳고 이렇게 살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죠. 자, 저항과 대결입니다. 여기 보세요. 겨울 나무에서 봄 나무로 가는데 나목이 뭐죠? 나무.
벌거벗은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바로 겨울나무예요. 이 겨울나무가 지금은 벌 받는 자세, 벌 받는 목숨입니다. 그러나가 되게 중요해. 시상전환. 그걸 다 얘기할 거 없는데. 그 나무가 뭐예요? 자기 부정을 하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버티고 거부하는 요게 저항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너무 졸려 서서 들어. 이거 졸릴 수 있어. 자, 관조적이란 단어 너무 어려워하는데 관조적은 관자만 잘 쓰면 대상을 지켜보는. 어, 대상을 차분하게 오케이 관찰하는 겁니다. 관자의 관. 그래서 여기 그런 게 나와요. 깜짝아, 얘 뭐야? 자, 다른 과일보다 향기롭다는 시각의 호각화 뭐 이런 거야. 어떤 풍경을 이렇게 가만히 감상하고 있는 거야. 관조적. 자, 성찰적은 자아성찰입니다. 자, 자아성찰은 솔직하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잘한 걸 얘기하는 데 치를 쓰지 않고요. 잘 못한 것을 반성하는 데 씁니다. 이때 항상 어떤 감정이 드러나요? 어떤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주로 나옵니다. 잘했다고 성찰하는 시는 보통 성찰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찰은 원래는 객관적이에요. 성찰은 중립적인데 되돌아보는 거야, 자기를. 잘하는 시도 아니야. 잘하는 시는 거의 없어. 뭐야, 미쳤어. 잠깐만. 뭔 욕을 들어먹을 거라고. 자, 넓은 의미는 뭐야? 지난 삶을 돌아보고 그것을 회상하고 표현하는 건데 여기는 긍정, 부정 다 포함된 개념이라면 보통은 어떻게 나와? 시에서는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부끄러움을 느끼는 감정으로 나타난다. 요거는 있잖아. 이거 봐봐. 부, 저, 부끄러운 촉수. 이 부끄러움이라는 거. 이걸 통해서 자아성찰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가 느끼는 부끄러움이에요. 이 시는 몰라도 돼. 어려워. 자, 예찬. 대상을 칭찬하고 하는 것들. 뭐 칭찬하는 거야, 유시는? 대나무를 너라고 표현하면서 진정한 절개라고 긍정적 속성을 찬양해서 찬양하는 것, 칭찬하는 것. 그것이 예찬입니다. 좋아. 고전 작품, 현대시에서 예찬적인 작품은 별로 없어요. 자, 비판적. 자, 여기는 성북동 비둘기라는 작품인데 여기 채석장 토성 자 재개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성북동의 비둘기가 자신의 안식처를 상실했고 그것을 나가 바라보면서 얘에 대해서 연민을 재개발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작품이에요. 알겠니? 내가 일일이 하나는 안 읽어주면 거칠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어, 여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때 비판적은 나의 비판적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비판적일 수도 있고 세상에 대해서 비판적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태도입니다. 자조적은 뭐죠? 그렇지. 스스로를 비웃는 것. 여기는 뭐가 반드시 바탕에 헷갈려? 부정적인 자기 인식이 우습지 않느냐? 누굴 보고 웃는 거야? 나 스스로를 자조한다라고 얘기해. 나 이거 아는데? 네, 어느 날 보고 나오면서 나는 옹졸하게 반응해. 누구한테?
이발쟁이에게, 야경꾼에게, 누구한테는 땅 주인이나 구청 직원한테 동호 직원한테는 못해. 이들은 그래도 이발쟁이나 야경꾼보단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비겁하게 반항하는 나 자신. 뭐보다 작아 보여? 모래보다도 작고 먼지보다도 작은 나. 이때 느끼는 감정은 뭐겠어요? 자주적이면서도 성찰, 자아 성찰이고 또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부끄러움이란 단어는 없어도 자 여기 오고 자기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면 조사하거나 냉소하는 태도. 어, 자 자연 친화적인 건 굳이 청풍, 달. 얘 어디 갔어? 수연이. 음, 안 돼. 자, 분수에 맞는 삶은 안분지족이라고 얘기해. 현대시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고전 시가에서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재용과 같은 재산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거는 안분지족 아닙니다. 소박하거나 궁핍한 생활. 여기를 여유 있게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 만족하는 삶의 자세가 안분지족. 나는 여기 6시까지 있어 오늘. 자, 연민. 이때 연민의 대상은 어떤 대상일까요? 그 대상이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 처한 대상에 대해서 나가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안쓰러움을 느끼는 태도입니다. 여기 지금 뭐예요? 사평역이라는 기차역에 대합실이 있는데 막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쵸 되게 좋은 시인데 몇몇은 졸고 몇몇은 감기에 쿨럭이는 이들 누구야? 너희 같은 애들이지. 삶에 찌들어서 힘들어하는 어? 힘든 야 막차를 기다린다는 게 첫 차를 기다리는 거랑 막차를 기다리는 거는 느낌이 달라. 첫 차는 어때? 밤새 놀고 타는 게 아니라 첫 차는 뭔가 부지런히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 활력이 있기도 한데 막차는 뭐예요? 인생의 끝에 뭔가 힘든 삶을 사는 서민들의 모습을 이들이 추울까 봐 뭐 해줘요? 톱밥 난로 안에 톱밥을 내가 던져주죠? 요 행위가 뭡니까? 그렇지. 이 사람들 추울까 봐 따뜻하라고 던져줘. 그런 겁니다. 자, 깨달음. 어, 지나쳤어. 자, 봐봐. 자, 근데 어, 그 여러 겹의 마음이 있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대. 뭐야? 그게 깨달음. 오래 걸렸대. 하지만 결국 알았어, 몰랐어? 그게 아니야, 알았어. 결국은 알았어. 알게 됐어. 예전엔 몰랐지만 현재는 알게 됐다. 깨달음 얻었다. 자, 기타기는 형상화는 알아두셔야 돼요. 형상화는 뭐예요? 추상적인 관념이나 대상을 구체적으로. 그렇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구체적은 뭐?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 추상적인 건 뭐? 오감으로 인식할 수 없는 거. 내 슬픔의 빈 그릇 이러면 빈 그릇 자 어쨌든 그럴 때 어, 첫 키스라고 하는 추억은 추상적이잖아. 날카롭대. 자 운명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이지. 지침은 뭐예요?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침반에 바늘 있죠. 그걸 우리가 지침이라고 합니다. 내가 살아갈 삶의 운명을 바꿔놨다. 당신과의 첫 키스가.
임의 침묵입니다. 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자, 초월적 존재. 야, 이거는 잘못된 사례니까 그냥 뺄게요. 뭐지요? 잠깐만. 신, 절대자. 저는 첫사랑을 얘기하기엔 너무 많아가지고 매번 첫사랑이었습니다. 자, 봐봐. 이상향, 이상과 현실의 괴리. 여기서 잘 봐봐. 이상이라는 건 내가 생각하는 꿈과 목표죠. 희망. 너네 그래서 내가 가장 사귀고 싶어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 이상형. 이상형이라고 그러잖아. 너희들은 이상형이 누구야? 나 빼고. 잡아봐. 자, 그럴 때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을 때 괴리는 거리감, 일종의 갭이죠. 갭, 격차, 차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상, 꿈은 목표는 그대로인데 현실이 점점 바닥으로 가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면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절망스러운 거죠. 자, 이 작품의 설명은 일단 건너뛸게요. 바라는 바가 있는데 현실이 다를 때. 자연의 섭리. 섭리는 이치, 원리. 자연 현상을 보고 깨닫는 점이 나타납니다. 이게 얘기가 되려면. 자, 이 작품은 봄에 뭐가 폈어요? 꽃이 폈는데 그게 뭐예요? 져요. 꽃이 지면 푸르러지고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그걸 향해 나의 청춘은 현재 죽어요. 자, 봅니다. 자연현상에서 자연현상에서 봄에 꽃이 피고 꽃이 지는데 짐으로써 녹음 열매를 맺습니다. 봄, 여름, 가을. 사랑을 해요. 이별을 해요. 그러면 언제 영혼이 성숙해져. 뭐처럼? 열매처럼. 이런 자연의 현상의 과정에서 여기 내용 읽어보면 나옵니다. 성순이 아니라 성숙인데요. 자, 자, 자연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이치나 변화 과정을 섭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어디에 적용합니까? 인간의 삶과 관련 짓는 것. 이게 섭리입니다. 자, 교감은 일종의 소통. 대상이 그렇다고 느끼는 걸 알아채는 거. 알아채면 우리가 소통, 교감이라고 얘기해요. 진짜 말하지 않아도요? 네, 진짜 얘기를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내 마음처럼 쟤도 그러겠지. 쟤는 저런 상황이면 저런 감정을 갖겠지. 라고 알아차리는 게 일종의 소통, 소감이라고 할 수 있죠. 쉬는 시간 없이 계속 갑니다, 그냥. 55분에 잠깐 쉬어서 5분 정도만 쉬죠. 여기 보세요. 보통 이렇게 나타납니다. 긍정적인 인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대상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가 그것을 알게 됨으로써 자, 여기 봐. 제목이 이거야. 풀벌레들의 작은 길을 생각함. 그 울음소리들도 풀벌레들의 울음소리들이 TV와 TV에서 나오는 빛과 그 소리들이 눈과 귀를 막고 있는 동안에 그 풀벌레들의 우는 소리는 나에게 왔다가 너무나 단단한 벽에 부딪혀 돌아갔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내용이 좀 빠져 있어. TV를 끄고 불을 끄니 그리고 방공기를 들이마시니 뭐가 들려? 그 소리들이 드디어 들려. 자, 여기는 인식하지 못했을 때 풀벌레들의 울음소리들을
하지만 인식했을 때 깨달음을 통해서 인식의 범위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대상의 속성 이거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내적 증거. 일단 내적 증거도 설명하진 않을게요. 내적 증거의 반대말은 외적 증거인데요. 선제 직접 나오진 않습니다. 외적 증거는 뭘로 나와요? 보기 박스의 설명으로 나옵니다. 작가에 대한 설명, 시대에 대한 설명, 독자와 관련된 설명 이런 것들. 내적 증거는 작품만 그 설명이에요. 이거는 내신에서나 나오지 수능에서는 안 나온 지 오래입니다. 내적 증거.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있잖아요. 내재적 관점, 절대론적 관점, 뭐 효용론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 그런 거 배웠던 적 있죠? 청포도랑 같이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자, 표현기법 이제 들어갈 건데 잠깐 쉬었다가 표현기법 들어가죠. 지금 운문문학이지만 산문문학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 나갔니? 20페이지? 80페이지까지 있으니까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한 번쯤 보는 거 되게 중요해. 5분만 잠깐 쉴게요. 네, 네. 자, 수사법, 표현기법입니다. 표현법. 괜찮아. 자, 비유적 표현이요. 자, 비유는요. 비유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비유라는 게 워낙 커서 직유, 의인, 은유 정도까지는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요. 비유는 뭐냐면 소재가 쓰였는데 진짜라고 볼 수 없는 사물이 소재로 쓰였으면 그러면 비유입니다. 처음 보는 작품에서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끼죠? 누가? 내가. 내가 병든 나무야. 진짜 병든 나무니? 진짜로 볼 수 없지? 그러니까 이건 뭐다? 비유다. 진짜로 볼 수 있는 사물이 쓰였으니까 비유다. 여기도 볼게.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꼬리. 자, 여기서 이게 뭐냐면 폭포의 물을 폭포의 물을 무지개, 용의 꼬리, 우레, 눈, 스노우라고 하는데 폭포의 물이 진짜 무지개니? 해석이 돼야 되는 거지만 해석이 됐다 칩시다. 용의 꼬리니? 폭포 물줄기가? 우레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지. 얘네들 다 비유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유 중에서 뭐까지 들어간다? 진짜가 아닌 사물에 처럼, 같이, 듯이, 인양이 붙어 있으면 직유. 진짜가 아닌 사물이 쓰였는데 의인. 사람만의 속성을 가진 것으로, 사람만이 가진 속성으로, 사람만이 가진 속성으로 표현했으면 사람이 아닌 거야. 나머지는 은유. 잘 봐봐. 철원같이 듯이 쓰였지? 끝, 직유. 진짜가 아닌 거. 무지개, 철원같이 듯이 안 쓰였죠? 무지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은유. 용의 꼬리도 은유. 자, 우레, 천둥번개. 이해되죠? 철원같이 듯이 없죠? 진짜가 아닌 사물인데 사람만의 속성도 아니죠? 그래서 은유. 다 얘네도 은유입니다. 동그라미 친 거. 자, 여기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는데요. 실제 수능에서는 이런 정도만 나옵니다. 이런 정도만. 이런 대유 같은 경우는 내신에선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거 있고. 그 청산별고 시험범위 들어간 제1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산에서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서 살리라. 머루랑 다래는 산 과일인데 소박한 음식을 상징합니다. 소박한 음식을 비유해요. 자, 의인법 설명 안 할게요. 자, 활유와 의인법 이거 잘 보면 음, 음, 그
살아 움직이는 동물, 우리가 유정물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살아 움직이는 것에 사람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렇게 구분을 해보죠. 화면을 보면 알겠지? 이렇게 구분을 볼 때, 이 부분 들어가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이 의인법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이 의인법이고, 여기 있지? 여기 교집합인 부분. 아, 이게 보이질 않네. 교집합인 부분. 이렇게 해서 이 두 군데가 다 활유법이에요. 예를 든다면 활유법은 무생물을 쉽게 말하면 살아 움직이는 것으로 표현한다. 예를 들죠. 산이 숨 쉰다. 어때요? 말이 안 돼. 그러면 비유법이 쓰였어. 자, 숨 쉬는데 숨을 쉬는 건 사람이 숨 쉬죠? 다른 동물들도 숨 쉬죠? 그러니 숨 쉬는 건 얘에 해당되지. 그럼 이거는 뭐야? 사람만의 속성이 아니니까 뭐라고 불러? 이걸 뭐라 본다? 활유법으로 본다. 의인법은 뭐? 사람 많이 가졌어야 되는데. 어, 납득이 됩니까? 사람 많이 가진 건 아니죠. 어? 사람만의 속성. 봐. 이런 경우는 어때? 산이 슬프게 운다. 진짜 울어요? 진짜 울지 못합니다. 근데 슬프다는 감정을 가지고 울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동물이 우는 건 사람처럼 의인화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새는 슬프게 울지 않아요. 지저귀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의인법. 사람만이 갖진 속성이죠. 자, 여기 있는 거 예시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거 잘 보시면 되는데, 감정이입은요, 감정이입은, 아, 맞다. 사물을, 사람이 아닌 걸, 너, 그, 이런 인칭대명사로 표현하면 그것도 의인법이에요. 사물을 인칭대명사로 표현하면. 그것도 의인법. 자, 감정이입은 두 가지. 대상을 의인화시키고, 의인화된 대상이 나와 정서를 동일하게 가질 때, 그걸 우리가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동동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황조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꾀꼬리가 암수 서로 정답게 지냅니다. 그런 나는 임과 헤어져서 혼자 외롭게 있어요. 정다움을 느낀다는 데에서 의인화가 됐는데 둘은 근데 정서가 반대죠. 이때 꾀꼬리는 감정이입이 아닙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그 대상도 느껴야지 감정이입이에요. 정균아 이해돼? 응? 자, 혼자 임과 헤어져서 혼자 외롭게 있는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데 나무 위에 있는 꾀꼬리가 암컷과 수컷이 두 마리가 서로 정답게 있어. 즐겁게, 행복하게. 이럴 땐 감정이입이 아니라고. 내 감정을 이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서가 동일해야 돼요. 감정이. 자, 의인화를 통한 친밀감. 이런 것들도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네, 의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친밀감을 갖는 건 아닙니다. 자, 서리법 뭐였어요? 의문문의 형식인데 대답할 필요가 없을 때. 궁금해서 던지는 질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은 뭐예요? 당연한 진술.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야. 그래서 대답할 필요도 없는 질문이고 몰라서 묻는 게 아니야. 당연한 진술로 써도 될 걸 의문문의 형식으로 굳이 바꿔서 쓴 겁니다. 그 밖에 다른 일이야. 부러워할 줄 있으랴. 부러워한다, 안 부러워한다? 안 부러워한다. 그래서 설이. 강조하기 위해서. 나 그 밖에 다른 건 안 부러워. 이거보단 이게 더 좋지. 무라일체니 흥겸이 어찌 다르겠느냐? 이것도 뭐야? 설이법. 대답할 필요가 없지. 똑같다, 흥겸이. 자, 이거는 설이법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거. 이런 게 효과예요. 응. 물음표 굳이 안 써도 돼요. 왜? 물음의 형식이라는 건 뒤에 끝나는 뭐뭐 했느냐, 뭐뭐냐, 뭐뭐랴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의문문의 형식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해됐지? 그 다음 영탄법 느낌표 있죠? 그리고 뭐뭐여, 뭐뭐 야, 이어 같은 혹격조사가 붙으면 영탄법 뭐뭐 구나, 뭐뭐 어라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말들이 쓰이면 우리는 이걸 영탄법이라고 해요. 뭐뭐하노라 이런 것도 영탄법입니다. 뭐뭐했구나 영탄법. 이 작품 그래서 감정을 대단히 많이 노출하고 있는 작품이죠. 감정을. 피었구나 뭐뭐하노라 피었구나. 군한데 이제 옛날 말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영탄법. 여기 나옵니다. 어즈버는 고전 시가에서 아라는 감탄사예요. 감탄사가 쓰이거나 종결함이 뭐뭐구나 이런 것들이 쓰이면 영탄법이고 영탄은 감정의 고조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슬픔의 감정일 수도 있고 기쁨의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통해서 찾으면 돼요. 자, 어즈버는 옛날에 쓰던 감탄사 아랑 같은 말이야. 감정의 절제와 영탄법은 대비되죠. 영탄법은 감정의 고조를 드러내니까. 자, 힘듭니다. 여기서 좀 속도가 늦어졌네. 역설법 플러스 마이너스 말이 안 되는 표현. 임은 갔으니까 임은 현재 있어요, 없어요? 마이너스 없습니다. 근데 임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 말은 이미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안 보냈으면 있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객관적 상황은 떠났지만 내 마음속에선 계속 기억하고 있다. 스토커죠. 역설입니다. 자, 이것도 역설이죠? 외로운 건 마이너스, 황홀한 건 플러스. 워낙 이제 이런 것들은 문학 작품을 보면 이제 나올 테니까. 자, 모순되는 표현입니다. 됐고. 반어법은 뭐예요? 어떤 특정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의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 일치하지 않는. 이때 해당 표현은요, 그 표현의 적절한 상황에 쓸 수도 있고요.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부적절한 상황에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예요? 자, 잘한다는 언제 쓸 수 있죠? 기본적으로는 적절한 상황. 칭찬할 때 쓰는 거죠. 칭찬할 때 쓰는 잘한다는 반어가 아닙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잘한다를 쓰면요. 요게 바로 뭐예요? 이럴 때 어때요? 그 표현을 하기 부적절한 상황에 쓰는 경우가 바로 반어죠. 음. 자, 항상 그대를 생각합니다. 어느 때든 항상 당신 생각해요. 그것이 뭐야? 사소하다고 얘기해요. 사소하다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야 되잖아. 근데 나한테는 중요한 중에? 오케이. 그래서 여기 반어. 지금 내가 생각 상황은 어떤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여기 이거 작품 귀 기울이지 말아다오. 생각을 하지 말아다오. 이런 것들 다 뭐예요? 다 반어로 쓰인 겁니다. 이 작품 자체가 다 반어적이에요. 뭐뭐 해다오, 말해다오, 침묵해다오. 그 반대로 다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작품은 나중에 기회가 돼서 시험판에 포함되면 설명하겠지만 상행이라는 작품은 다 반어적인 겁니다. 도치 뭐죠? 어순 바꾸는 겁니다. 여기 뭐죠? 이렇게 되죠? 나의 집을. 그거 하나만 보면 돼요. 강조, 부각한다 이런 정도. 과장, 송인, 과장입니다. 문양구에 나오죠? 자,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해져서 그래서 대동강물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 내가 이별로 인한 슬픔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과장. 대동강에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왜 안 말라? 내 눈물이 해마다 그 강물에 더해지니까. 이 순간 대동강물이 전부 다 뭐가 돼요? 이별의 눈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도치도 있네요.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해지니 대동강물이 그 언제 다 하겠어. 어수는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도치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열거는 비슷한 거 계속해서 나열하는 거예요. 리듬, 운율, 강조 이런 뜻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 무쇠로 성을 쌓았어, 성 안에 담 쌓았어, 담 안에 집을 지었어 등등. 이해됐니? 이런 게 나열된 거고 꽃도 새도 짐승도 이런 것도 나열된 겁니다. 절반밖에 못하겠네. 문답법 묻고 대답하는 거. 기러기한테 물었죠? 그래 자기가 대답합니다. 자문자답에서 자자를 빼면 문답인 겁니다. 대조법 A와 B가 서로 대비되는 거. 여기에서 저 불이 지난 뒤에 물로 만나죠. 여기가 대비입니다. 지금은 현재 불이 있어서 만나지 말고 나중에 불이 다 지나간 뒤에 물로 만나자는 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찾으시면 되죠. 대조냐 대비냐 이런 것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거 대립. 비슷해요. 유사한 것들이에요. 내용에서 판단하는 거. 연세법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A면 B야.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게 뭐야? B면 A, B면 C야. 그 다음에 또 시작하는 게 뭐야? C면 D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슬이 이렇게 고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달리는 것처럼 이렇게 됐어. 그럼 끝나는 거에서 여기 시작해. 이렇게 시작해. 이렇게 시작해. A에서 B, B에서 이번엔 C, C에서 D.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가 되고 C에서 D가 돼. 자, 봐.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됐죠? 으스러지도록 불이 터지면서 또 터지면서 봐봐. A가 B로 다시 B가 C로 다시 C가 D로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연세법. 여기도 볼까? 그러니까 다 끝났어. 봐. 무쇠로 성을 쌓았지? A가 B로. 이번엔 성 안에 담 쌓았지? 자, 그다음에 담 안에 집 지었지? 여기도 연쇄죠. 이해됩니까? 자, 이게 근데 수능에서 물어볼 것 같아? 수능에서 물어보자. 내신에서는 나올 수 있으니까. 연세법. 다시 A. 자, 아까 써줬으니까. 필기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에 올려드릴게요. 자, 이제 반복과 관련돼서 나오는 건데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몇 페이지니? 겨우 절반 가까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게 되면 더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다음 주 수요일도 요거는 마저 나갈 거고 내일 말로만 일단 얘기할게. 그리고 톡으로 올릴게 전체 톡에다가 오전 10시 사후 오전 11시 제일 오후 12시 운양 오후 2시 운영 오후 3시 효경 이렇게 가은이는 나중에 번개로.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뭐라고? 승규 잤대? 영상 올린다고 얘기. 아, 이거 봐야